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선택 과목 민사소송법 2기 수업 시작할 건데요. 연기 1기 수업은 다들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1기는 아직 안 들으셨고 연기만 들으셨고 1기만 들으셨고요. 여기 학생 연기 1기 다 들으셨죠? 이거 왜 물어봤냐면 만약에 처음 듣는 수업이 이 수업이다 라고 혹시 그러시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연기부터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물론 또 법대 나오셨거나 민소법 좀 공부하셨더라면 그래도 수원 법학 접해보지 않으셨으면 따라오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연기에서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각 기수마다 모토가 좀 있잖아요.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연기에선 제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교재도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했었고요. 1기는 그 교수님 교과서가 워낙 방대하니까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수업을 들으셨든지 간에 저는 연기 때 이걸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방대하고 정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1기에서는 제가 프린트를 나눠 드렸습니다. 거의 이 교수님 교과서를 많이 약간 압축하고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오늘부터 나가는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결국엔 이 프린트를 다 외우셔서 시험장에 가셔야겠죠. 그리고 2기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연기나 1기에서처럼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연기에 비해서는 거의 한 절반도 안 되고요. 2기 수업 시간, 제가 할애하는 시간이 1기에 비해서도 한 60%? 좀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2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 할 것도 아니에요. 연기하고 1기 때 했던 거 다시 또 반복할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연기는 순한 맛이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고 세 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1기 때도 저는 그래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2기부터는요, 그래서 연기가 순한 맛, 1기가 보통 맛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2기는 정말 매운맛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프린트가 한 150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9회에 진행을 하려고 보면 한 20페이지 조금 안 되게 한 타임에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6시 반까지 오셔서 50분짜리 시험 보시고 7시 반부터 제가 10시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줄어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프린트만 읽어도 시간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 와서 제가 프린트 읽는 거 들으러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마스크 쓰니까 굉장히 호흡이 힘드네요.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당연히 최종 합격에 두시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민소법에 들이면서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사례 문제는 논점 이탈 없이 많이 쓰셔야 되고, 단문은 최대한 자세하게 많이 쓰셔야겠죠. 그래야지 고득점을 받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자세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죠. 외워서 써야 되는데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수험을 할 때 외우는 게 정말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안 외울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근데 결국에는 외워서 써야 되니까 그 암기를 조금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해더라고요. 이해가 되면, 나만의 언어로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비벼서 막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득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보는 그 눈에 익은 그런 문구들을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판례 문구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
뭐 두 문자 따고 외워야겠죠. 최대한 이해 많이 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자 따서 외우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고 그리고 사안 포섭하고 논점 파악하는 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최대한 이해하자. 이해하면 암기 부담 많이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문구 같은 것들은 뭐 최대한 많이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전체 틀을 어느 정도 보면 전체 틀을 어느 정도 익히면 또 아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지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파악도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강의 계획서를 좀만 볼까요? 제가 근데 설명을 다 드려서 연기 때는 뭐 이해 위주로 했고 1기는 정리했고 2기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 거고 양 줄일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세한 설명은 어렵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정말 시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답안 최대한 다 작성해서 내시고 어쨌든 문제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2기 때는요. 그 2페이지 강의 진도표 보시면 5회가 5월 6일이고요. 그 다음 주 5월 13일 수업이 없잖아요. 그때 그 시험이 있어서 그때 아마 한 주가 건너뛰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6시 반까지 오셔서 5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10분간 쉬시고 그 다음 7시 반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지금 보니까 법전 다 가져오신 것 같고 법전을 조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법전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병합소송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뭐 지금 민소법을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병합소송 쪽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갈 겁니다. 많이 나갈 거예요. 병합소송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파트 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법전 있으시고 교과서 제가 진행했던 교과서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없으셔도 돼요. 결국에는 교과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본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그런 부분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는 정도로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서브나 아니면 제 프린트를 이용해서 암기하고 정리하는 그런 거를 2기의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청구의 병합부터 병합청구소송. 로마자 1번 볼게요. 의의 및 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253조네요. 253조 안 가봐도 되죠? 이거 굉장히 짧은 조문이고 청구의 병합에서 제가 그래서 판서도 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순 병합이 있고요. 단순 병합 어떤 거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하나 하고 돈 빌려준 게 있나 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왜죠? 이쪽이 매수인이니까 소위 등 청구까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당사자 한 명과 한 명, 다수 당사자가 아니고 그냥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에서 청구, 화살을 2개 쏘는 거, 3개 쏘는 거 이런 거를 단순 병합이라고 하고요. 선택적 병합은 뭡니까? 선택적 병합 가장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390조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750조 손해배상 청구 390조 채무 불이행 청구요. 마스크를 쓰니까 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선택적 병합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용해 주면 되죠.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때는 둘 다 기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예비적 병합이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은 뭡니까? 주된 청구가 있고 그 다음 예비적 청구가 있는 거죠. 주된 청구는 뭡니까? 매매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매수인이. 예비적 병합. 만약에
매매가 무효라면 내가 냈던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주관적 예비적 병합. 같은 로마자 2번 병합 요건 한번 보시면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여야 되고요. 동종 절차.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 우리는 지금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사소송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 플러스 부부 사이에 뭔가 명의신탁을 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 해준 거를 이혼소송에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은 뭐 가장 단순하게 가정법원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저 양재동에 있는. 그런데 민사소송은 어디서 합니까? 뭐 물론 관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소송입니다.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공통 관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관할이 존재하면 관련 재판적에 의해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게 된다. 25조 1항입니다. 관련 재판적. 25조 1항 한번 볼까요? 법전 한번 피셔서. 관련 재판적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고는요,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생활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대학은 반환 청구 어디에다 할 수 있죠? 피고 주소지에 할 수 있고 원고 주소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참채무 원칙이라고 봤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근데 이게 X 부동산이에요. X 부동산의 위치가 제주도라고 해볼게요. X 부동산 위치가 제주도였습니다. 원고는 결국에 어디서 소송을 하고 싶은 겁니까? 제주도에서 하고 싶죠. 내 실제 생활하는 곳이 제주도니까.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소송을 어디서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거 20조인가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부동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20조 아니면 21조 등기 등록이 있는 관한 특별재판적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청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제주도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도 관련 재판적 25조 1항에 의해서 얘도 제주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전속 관할에 속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이 발생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관련성이죠. 차이를 봐야 되는데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에서 단순 병합은 관련성이 없고요. 각 청구들 사이에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3번에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단순 병합이 있어요. 1번 의. 단순 병합은 청구의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의 한 형태로서 여러 개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전부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말한다. 여러분, 이 객관적 병합 253조 가보시면 굉장히 짧은 조문인데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이.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이거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법조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단순 병합이랑 선택적 병합이랑 예비적 병합의 의의 같은 거를 좀 잘 외워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단순 병합 알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단순 병합 의의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의에도 최대한 좀 집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 주된 그런 워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한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보겠습니다. 1번, 법원은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인 경우 단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여러분들 행쟁도 하시죠. 행쟁에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을 같이 제기하면 그게 양립할 수가 없는 청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시나요? 무효 확인 청구, 무효 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 제기할 때 항상 뭘로만 제기할 수 있죠? 주관적 예비적 병합으로만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단순 병합 안 되고 선택적 병합 안 되고 주관적으로 무효 확인 소송,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고,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본래적 급부 청구. 이거 거기 중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중간에 장래 집행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여 하는 대상 청구의 경우 제1의 청구뿐만 아니라 제2의 청구에 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심판을 요구한 것이므로 단순 병합에 속한다. 이거 제가 두 문자를 반가로 2번이랑 반가로 3번을 집단장, 반가로 3번은 이예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집단장은 뭐냐면요,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등 절차 이행하라. 그리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시가를 지급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는 좀 생략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판결, 이 주문 2번, 얘가 장래 이행해소입니다. 장래 이행해소. 그러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원고가 청구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1번과 2번 가지고 청구 취지를 이렇게 써서 낸 건데, 여기에서 집단장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집행 불능을 대비해서 하는 청구는 그건 장래 이행의 소고요. 집단장이죠. 단 뭡니까? 이거 두 개는 우리 법원은 뭘로 보고 있다? 단순 병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시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돈으로 배상해. 뭔가 주의적 예비적 청구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 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병합이에요. 그래서 집단장이고, 이예현은 그 아래에 있는 건데, 특정물의 인도 청구를 하면서 변론 종결 시 현재 이행 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전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 병합이 아닌 예비적 병합이 된다. 하나 달라요. 하나.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다릅니다. 절차 집행 불능이 아니고 만약에 이행 불능이라면, 이행 불능인 경우 똑같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당시에 그 시가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2번, 1번은 똑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청구하면 이 두 번째, 얘는 현재 이행해소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행해소로 보고 있고, 얘는 예현이니까 얘가 바로 예비적 병합이 됩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르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집행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판결 다 끝나고 확정 판결 받고 그거 가지고 집행법원 가서 이제 집행 시작하려고 했더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행 불능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행 불능. 만약에 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해주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중매매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상황, 뭐 그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이거랑 뭐가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거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고,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애라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 방가로 4번 보시면 단순병합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산의 원칙을 따른다. 합산의 원칙, 뒤에 잠깐 넘어가서 보실까요? 선택적 병합의 로마자 2번의 반가로 4번은요 흡수 중복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한 장 또 넘어가셔서 예비적 병합 보시면 로마자 2번 특성에서 반가로 3번 마찬가지로 흡수 중복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병합에서만 뭐다? 합산이다. 그렇게 되고요.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 완전히 다른 소송이니까 대여금 1,000만 원 빌려준 거 받아야겠다.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데 X부동산의 시가는 또 1억이다. 그러면 두 개 합쳐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산이 되는 거고요. 로마자 3번 판결. 방가로 1번 단순병합에서는 전부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판결도 허용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뭐 일부 판결, 전부 판결 이런 거 계속 나올 텐데 이거 계속 아마 조금씩 헷갈리시죠?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일부 판결은요 단순병합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 판결입니다. 뭐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전부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부 판결이 허용이 됩니다. 일부 판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부 판결과 전부 판결. 일부 판결 뭡니까? 일부 판결은요 의도적으로 재판을 안 한 것을 이야기하죠. 뭐 단순하게 지금 이 단순병합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인용 판결 내렸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재판을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원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뭐 증거도 확실하고, 그리고 원고가 얘기하는 게 나 지금 너무 급하다,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저거라도 먼저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거에 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요 뭔가 증거도 막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먼저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항소할 수 있어야죠. 항소를 하는 거는 당연히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관련성이 없는 완전히 다른 청구인데 그냥 같은 절차에서 진행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그대로 1심에 있고 이 대여금 반환 청구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판결을 일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어느 하나 로마자 3번 판결에서 반가로 1번 끝에 만약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누락된 청구는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누락했다, 이런 경우 뭐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법원이 깜빡하고 판결문 썼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문을 쓴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못 썼네요. 그리고 재판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재판 누락이라고 하고, 재판 누락은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시면 나머지
전부 판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거는 판단 누락이라고 하고요. 판단 누락은 상소로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으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재판 누락이면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재추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추입니다. 재추. 재판 누락이면 추가 판결의 대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로마자 4번 항소심의 심판 대상. 제1심 일부 판결, 인용 판결이 나왔네요. 근데 피고만 항소했대요. 판결하지 않은 부분은 2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금 나왔던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를 잠깐 지우고, 보시면 1심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1심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에서 피고만 항소하게 된 사례죠. 이때 항소심 1심 얘를 A 청구라고 하고요. 얘를 B 청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청구는 항소심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당연히 항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걸 뭐라고 하죠? 2심이라고 합니다. 2심 A만. 항소심에 A에 대해서만 피고만 항소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올라간 게 A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심판 대상도 A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B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1심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추가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1심의 2번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 로마자 4번의 2번 제1심 일부 인용 전부 판결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요. 밑에도 지우고 또 똑같은 거라고 볼게요. A 청구, B 청구 있었습니다. A 청구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인용을 하고 B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1심.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고만 항소한 사례. 피고만 항소. 그렇다면 여기는 항소심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기각에 대해서는요, 피고는 항소할 수가 없죠. 이긴 거니까. 그럼 누구만 항소할 수 있습니까? 원고만 항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고는 지금 항소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2심. 우리가 궁금한 건 항상 2심 그리고 심판 대상. 일단 A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B 청구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부 판결이니까. 전부 판결이 나온 거니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너무 이상한데 왜 도대체 항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지? 2심 모두.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죠?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죠. 같이 판결이 나왔으면 B도 일단 올려보는 겁니다. 뭐만 기다리고 있죠? 항소심에서 원고가 무슨 얘기 하나 하길? 부대 항소라는 얘기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판 대상은 A만입니다.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니, 올라갔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니까,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원고가 부대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이 B 청구도 다시 심판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심이 모두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상소 불가분 때문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리고 A만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고의 B는
원고의 부대 항소 기다리고 있음. 부대 항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요 비청구. 이 비청구가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죠? 이 비청구가 확정되는 시기는 A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즉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이 비청구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심 법원이 단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자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인용된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나, 이심은 되나. 확정 차단이라는 말 우리 판례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심판 대상은 뭐는 안 된다?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애는 안 된다. 원고가 부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항소심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동그라미 1번이 2심, 동그라미 2번이 심판 대상, 동그라미 3번이 언제 확정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 제가 숨이 너무 차서 지금 마스크를 좀 교체를 하고 올게요. 그냥 조금 빨리 쉬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고요. 이제 진행할게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좀 교체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